2교시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우리 PPT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칼 마르크스의 잉여 가치로부터 이제 문화 막시즘, 프로이트 막시즘으로 오면 이제 잉여 쾌락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쾌락주의적 차원, 향락주의적 차원이 강해진다는 말씀 드린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핵심 개념으로 경제학적 잉여 가치가 아니라 보다 사회주의적 성혁명, 성정치 개념이자 프로이트의 쾌락 원리를 추월하는 자크 라칸식의 주의상스가 개념과 같은 잉여 쾌락을 지금 좌파에서 핵심적인 화두로 삼는다. 그래서 성정치 운동, 성소수자 운동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21세기 사회주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젠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주장하기 때문에 아까 김누리 교수의 정치 교육에 대한 이야기처럼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이것을 심각하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게 질문 중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을 해결이 이야기했던 변적법적 사유로 본다.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이제 해결의 그 역사 철학 자체가 삼일체론적 지평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결이 본래 이제 독일 튜빙겐에서 신학을 전공했어요. 신학자입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그건 이제 좀 건설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삼일체론 전공자거든요. 석사학위 때. 근데 이제 이 해겔의 삼일체론적 신학이 위험한 것은 이제 칼 바르트도 잘 비판을 하고, 칼 바르트는 이제 스위스 사람이잖아요. 독일어권. 나중에 이제 코넬리우스 반틸이 이제 좀 더 이제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 변증법이라는 말은 테제, 안티테제, 신테제의 필연성을 이야기하는 필연성의 논리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의식하고 자기가 되기 위해서 이런 논리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는 하다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경우 하나님이 변증법적 논리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초월적 자유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희생당할 위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제 같은 독일어권이지만은 칼 바르트도 이제 해겔의 이런 삼위일체론적 변증법에 대해서 좀 비판을 했고요. 코넬리우스 반틸은 이제 좀 더 비판적으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코넬리우스 반틸은 영미권 학자니까 조금 더 이런 독일적 사유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주장은 변증법을 과도하게 높게 평가하시지 마시라. 그 굉장히 사실은 문제적인 사유고, 생각해 보세요.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역사 철학에 빠져서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제가 이제 제 책 곧 나올 책에도 보면 코로나19도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에 의한 결과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이 나왔어요. 그렇게 볼 수 있나요? 저는 그래서 문제는 유물론과 관념론에, 그러니까 해겔의 관념론적 변증법, 그다음에 칼 막스의 유물론적 변증법. 사실은 물론 관념론과 유물론의 차이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변증법적 사유 자체를 비판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다지 큰 가치를 두지 않아요. 조금 우스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독일이 일으킨 낭만주의적 혁명 사회예요. 그래서 영국 산업혁명과의 관계에서 나온 독일 특유의 어떤 독일 사람들은 메르켈 총리도 시리아 난민들 수백만 명들을 수용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존드백, 우리는 독자 노선을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독일은 오랫동안 독자 노선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물론 이제 약간 독일인들이 독일하고 일본이 조금 통하는 면이 있죠. 좀 약간 장인적인 사무라이적인 하민 이제 끝까지 파는 그런 것들은 좀 높게 보지만은 조금 항상 영국과의 관계가 있다는 점, 이런 이야기들은 국내에서도 많이 잘 들어보기 힘들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여러분 아까 샹탈 무페, 슬라보의 지제, 주디스 버틀러 같은 사람들 같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 좌파 진영의
핵심 글로벌 농객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저한 책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항상 들어가는 게 뭐냐면 헤게모니예요. 저기도 뭐 컨틴전시, 헤게모니 앤 유니버설리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적에 대해서도 뭐 제가 할 말이 많지만은 지적은 사신신학적 기독교 허무주의를 그러니까 기독교 좌파 진영에서 자꾸 지적은 물론 지적은 어느 정도 약간 진리의 조각이 담긴 주장들도 하긴 해요. 유대 기독교를 다시 뭐 변호하면서 유대 기독교 가치를 변호해야 된다 그런 주장도 하고 그래서 저도 부분적으로는 뭐 수용하고 좋게 보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는 사신신학자를 주장해요. 그 다음에 퀴어 신학자 시카고 신학대 테드 제닝스 교수도 사신신학자거든요. God is dead theology. 그러니까 니체주의자예요. 신은 죽었다. 근데 제 책, 제가 우상의 왕과 그리스도에서 잘 이야기했듯이, 본래 니체의 프로일리헤 휘션샤프트, 즐거운 학문, 그게 보면 본래 신은 죽었다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원문에 보면, Gott ist tot und wir haben ihn getötet. 우리가 그를 살해했다. 그러니까 니체의 신은 죽었다. 그 본문에 보면 신에 대한 집단 살해 이야기예요. 집단 살해. 그래서 그걸 무신론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요. 여하튼 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래서 프로이트의 쾌락 원리, 프로이트 스스로가 이제 루스트 프린칩 쾌락 원리를 이야기했고 라캉의 주의상스 개념은 프로이트의 쾌락 원리를 더 추월하는, 더 나가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둘레이스 가타리 같은 사람, 프랑스에서 니체를 알린 사람이거든. 니체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욕망의 디오니소스적 분출을 주장하는 사람이 들레이스예요. 그 안티 오이디푸스라는 책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니체주의자고 성욕망의 디오니소스적 분출이라는 표현을 들레이스가 써요. 그래서 아까 디오니소스적인 코드를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688 좌파를 디오니소스적이고 향락주의적 좌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유토피아주의적인 관점에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소아성애, 제가 이제 계속 다른 강의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했죠. 국내에 동성애 운동은 성혁명 운동의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 부분에 불구하고 동성애 그룹들이 독일 같은 경우는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이 같은 그룹에 추진되었어요. 그래서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은 같이 간다. 그죠? 대표적인 예가 미셸 푸코예요. 그리고 소아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간도 깨려고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주디스 버틀러, 그다음에 미셸 푸코도 근친상간이 왜 안 되느냐 이런 주장을 해요. 근친상간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소아성애, 주디스 버틀러는 소아성애를 수행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한 바 없지만은 이론적으로 소아성애를 지지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주디스 버틀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던 철학자의 대부분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들레스, 가타리, 뭐 데리다, 그다음에 푸코 이런 대부분의 롤랑 바르트도 마찬가지고요. 소아성애의 비범죄화를 주장해요. 그래서 동성애, 소아성애, 근친상간을 함께 생각하고 논해야 된다. 왜 동성애만 이야기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할 적에 동성애, 소아성애, 근친상간, 물론 이제 폴리아모리도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 속에 소아성애와 근친상간도 포함되는지 성소수자 운동, 퀴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물어야 돼요. 당신들은 그 무지개 속에 소아성애도 들어가느냐? 소아성애자도 성소수자인지 당신은 답해 보시라. 근친상간자도 성소수자의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아성애자도 성소수자라고 스스로 주장해요. 그래서 소아성애 문제는 결코 논의에서 금기시될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소아성애 문제에 대해서 좀 계속 자료를 찾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학에서 패배한 사회주의자들이 문화 막시즘으로 후퇴한 것이며 문화 중에서 특히 이제 성정치, 성혁명적 쾌락 원리는 그들의 핵심 사상이다. 그래서 향락주의적 좌파다 이런 표현.
그리고 소아성애적 안티파 이런 표현.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제가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프로이트 마르크시즘의 사상 누각과 항원도 이야기했죠. 문화 테러리즘 이야기했고요. 아까 문화 마르크시즘, 문화 테러리즘, 사회주의는 파괴주의라고 이야기한 오스트리아 학파 중에서 이제 미제스가 그래서 밴들리즘이라고 그러죠. 자꾸 이렇게 일종의 문화 테러리즘이에요. 사회주의는 테러리즘이다. 예.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학파의 미제스는 사회주의를 새로운 파괴주의로 파악한 바 있는데, 네, 이 새로운 파괴주의로서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는 루카치가 시도한 문화 테러리즘 개념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네, 이건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아도르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르쿠제가 이제 프로이트 막심의 대표적인 학자고 지금 우리 한국의 이 동성애 비판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될 사람이 마르쿠제인데 아드르노도 여기에서 논의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이제 한때는 아드르노는 뭐 피아노도 치고 약간 미학적이고 좀 점잖은 그런 학자인 줄 알았는데 저도 이 사람이 성적인 타부 금기를 깨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동성애 매춘이나 소아성애와 같은 성적인 금기 폐지를 아드로노가 1967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 강의에서 주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드로노도 똑같이 프로이트 막시즘 비렐름 라이를 여러분들 68세대 때 비렐름 라이의 책을 처음에는 굉장히 은밀하게 굉장히 많이 읽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초기 사회주의에서부터 보편적 매춘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했는데 아드르노도 이 매춘 금기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 왜 매춘에 대한 박해에 대해서 주장하고 왜 매춘이 안 되느냐. 실제로 매춘을 주장해요. 그래서 동성애 금기도 비판하고 동성애를 비난한다. 그리고 소아들의 성욕망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그래서 21세기 글로벌 성혁명과 사회주의 성정치 운동의 최종적인 목적은 일종의 비렐름 라이나 마르쿠제가 이야기했던 성유토피아로서 자기들은 성유토피아라고 주장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건 디오니소스적인 오르기아, 통음난무예요. 디오니소스적인 통음난무를 그 사람들은 성유토피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적인 금기를 폐지하고 모든 성범죄를 탈범죄화하고 나가서 그것을 법제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이제 여러분들 그 독일 68 소아성애적 안티파의 한 그 꼬뮌인데요. 꼬뮌. 제 책에서 여러분들 이 문화막심 학원에 보면 이 꼬뮌에서 실제로 소아성애를 했어요. 여기도 보면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독일 68은 소아성애적 안티파 맞아요. 일종의 성공동체, 뭐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뭐 섹슈얼 커뮤니티, 성공동체를 이루어서 성유토피아를 지향해 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세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소아성애적 안티파를 김누리 교수 같은 분은 반권위주의적 교육으로 파시즘을 격파하기 위해서 이런 독일 68 성혁명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 그런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침묵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김누리 교수님은 그러면 소아성애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독일 68 세대에 있어서 소아성애 문제가 결코 주변적인 문제가 아닌데 꼬뮌에서 실제로 소아성애를 했고 성공동체 내에서 소아성애가 실제로 이루어졌고 독일 이 68세대가 가장 정치계에 많이 이게 68세대가 창립한 정당이 독일 녹색당이에요. 독일 녹색당. 독일 녹색당의 주류가 소아성애의 비범죄화를 끊임없이 주장하다가 결국은 2014년 당대회에서 공개적으로 공개 사과했거든요. 그런 과거사가 있었던 것을 은폐했던 것을 사과한다. 그래서 소아성애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김누리 교수님도 그렇고 이 독일 68을 한국 86과 연결 지으면서 마치 지금 86 운동권 정부가 지향하는 어떤 독일적 모델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소화성의 논의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반쪽의 진리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소화성의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하셔야 된다. 그렇게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화성의 아이들 보십시오. 그래서 녹색당의 문제가 많고요. 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성혁명 운동은 아까 학문적 근거가 없는 사상 누각이라는 말씀 많이 드렸고요. 칼 마르크스의 원시 공산주의론, 꼬뮌이라고 그랬죠. 소화성의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 아까 이야기했던 독일 철학은 기본적으로 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정서가 있고 아리스토텔레스 대신에 이제 플라톤 전통, 신플라톤주의.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과 독일 관념론이 많이 닮아 있거든요. 독일 이건 좀 주변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그 국가론에 보면 이상량으로서 모든 여성 공유를 주장해요. 플라톤이. 그다음에 아이들도 집단 교육을 해야 된다. 북한처럼.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칼 포프가 헤겔과 칼 막스뿐만 아니라 플라톤도 열린 사회의 적들로 규정을 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보면 플라톤은 사회주의 사상의 원조입니다. 플라톤은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플라톤 아카데미도 사실은 폐지가 돼요. 그래서 플라톤주의를 통해서 약간 이교적이고 신이교적이고 또 영지주의적 사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독일 사유의 독일 철학의 영지주의적 사유가 강한 이유가 플라톤주의와의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은 초대 교회는 모든 것을 공유했지만은 안에는 공유하지 않았다라는 그 디오게네스에 보내는 편지인가요? 그 초대 교회 문헌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초대 교회는 결코 아내를 공유하지 않았어요. 플라톤은 아내 공유를 주장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플라톤의 폴리테이아 국가로는 나중에 이제 장작 루소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장작 루소의 저는 왜 제가 보수주의를 자유주의를 지향하느냐면 르네 지라르 전공자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인류학적으로 보면 낭만주의 인류학에 기초하고 있어요. 특별히 장작 루소의 낭만주의 인류학. 이 장작 루소의 장작 루소를 현대 정신의 아버지로 찬양한 사람이 누구냐면 레비스트로스예요. 레비스트로스가 그러니까 루소주의가 레비스트로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문화 상대주의 이게 이제 국제기구인 유네스코하고 연결되죠. 제가 문화 다양성법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조금 이제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유네스코가 공식적인 이론가로서 레비스트로스를 수용합니다. 이게 문화 다양성 이야기하면서. 근데 레비스트로스가 아버지로 찬양한 사람이 장작 루소예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루소주의입니다. 낭만주의죠. 쉽게 말하면 인간은 선한데 인간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태어나는데 뭐가 문제다고 루소가 이야기하죠? 사회 구조가 문제다. 사회 구조. 그래서 사유재산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공산주의적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고귀한 원시인 노벌 세베이지 하면서 원시인을 찬양해요. 원시 상태를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인류학적으로 제 책은 문화 막시즘에 대한 문화인류학적인 비판서인데요. 문화인류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문화인류학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제가 여기 제 책에 말리노브스키에 대한 논의도 했는데 문화인류학적으로 근거가 없어요. 특별히 장작 루소가 이야기했던 노벨 세베이지, 고상한 원시인이 그렇게 고상했나요? 그러니까 원시 상태, 원시 사회를 오히려 평화 상태, 더 동경하고 낭만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사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레비스트로스까지 어느 정도 흐르고 있고요. 르네 지라르는 이제 레비스트로스와의 대척점에 있는 학자죠.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원시 사회는 그렇지 않고요. 원시 사회는 더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는 장작 루소의 낭만주의 인류학에 기초하고 있는 낭만주의적 사회예요. 근데 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면 인류의 문명사가 그렇게 흘러온 건 아니거든요. 네. 오케이, 루소는 그래서 제 책 질투사회라는 책은 이제 장작 루소의 관점을 비판하면서 지라르의 관점은 이제 토마스 홉스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는
호모 호미니 루푸스, 그 인간은 인간에 대한 늑대다라는 것처럼 일종의 훨씬 더 투쟁적인 투쟁 상태였고 전쟁 상태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장작 루소의 관점을 굉장히 우리가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류 정치 경제학, 정치학은 토마스 홉스의 관점을, 토마스 홉스를 지금 정치학의 아버지로 모셔요. 장작 루소는 낭만주의, 사회주의 이런 비주류죠,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정치학을 논하면서 정치학을 논할 적에 가장 중요하게 논해야 될 게 뭡니까? 정치를 구성하고 있는 정치적 동물인 인간에 대해서 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낭만적인 동물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전쟁적이고 투쟁적이고 모방적이고 경쟁적인 어떤 의미에서 가장 폭력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런 인간 깊은 인류학적 성찰 위에 정치학이 세워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대 정치학의 아버지는 루소가 아니라 토마스 홉스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했는데 여러분들 우리 김누리 교수님도 보면 68을 굉장히 찬양해요. 독일 68, 한국 86 이러면서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68이 필요하다. 68 혁명.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하도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뭐 차이나는 클래스 아마 쉽게 말하면 차이나는 클래스 첫 강의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도올 김용 선생님이거든요. 도올 김용 선생님은 신학을 좀 했지만은 영지주의자 비슷해요. 영지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좌파들은 기독교도 정경을 자꾸 논하지 않죠. 자꾸 외경, 위경 이런 거 자꾸 논하려고 그러고 쉽게 말하면 정통주의 아니에요. 영지주의를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논할 적에 캐논을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우리 김노리 교수님에 대한 반박인데요. 최근에 2008년에 독일에서 저명 역사가인 괴츠 아일이라는 교수님이 운저 캄프 노인전훈더 아트 und 젝티라는 책을 지었어요. 쉽게 말하면 운저 캄프라는 말은 저게 표기가 잘못되었는데 독일 히틀러의 마인캄프를 이렇게 연상시키는 책 제목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건 뭐냐면 68이 뭐 우리 김누리 교수님은 뭐 민주화를 이룬 세대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게츠 아일 이 교수의 주장은 뭐냐면 68은 독일의 1933년 나치 학생 운동을 닮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볼 적에 오른쪽에 있는 게 나치 히틀러 유겐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항상 조기 성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서 북한을 보세요. 그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떼어오르잖아요. 와서 사회주의적 재교육 어찌흥이 세뇌라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들의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히틀러도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이 히틀러 유겐트 어린이들, 청소년들을 앞장 세워서 이렇게 했죠. 다 사회주의자들이에요. 다만 히틀러는 우파 사회주의, 독일 우파 사회주의, 민족 사회주의 이쪽은 국제사회주의예요. 여러분들 국제사회주의라는 표현은 누구의 표현이냐면 엥겔스의 표현입니다. 국제사회주의. 그때 당시 이 독일 사회주의 전통에서 분열되면서도 또 항상 소통을 해요.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적과 같은 쌍둥이처럼. 그러면서 이 1920년대 이때 당시에도 논쟁을 해요. 자기들끼리 논쟁을 하죠. 뭘 가지고 논쟁을 하냐. 어떤 사회주의가 진짜 사회주의냐. 국제사회주의가 진짜 사회주의냐. 민족사회주의가 진짜 사회주의냐를 내부 논쟁을 해요. 그래서 히틀러와 스탈린 모두 사회주의자 맞고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티모시 스나이더라는 유명 교수의 책이 번역되었죠. 여하튼 좀 관점을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너무 68 서사나 68 담론 관점에 치우쳐져 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철학계나 인문학계가. 그래서 6.8이 33년에 히틀러 유겐트 학생운동군과 닮았다는 분석은 맞고요. 왜 닮았겠어요? 둘 다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좌우가 다르고 민족과 국제사회주의가 다를 뿐이지 사회주의 운동이기 때문에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주의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오스트리아 학파 미제스 같은 사람이 잘 비판했듯이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집단주의예요. 집단주의예요. 독일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집단주의고, 집단주의는 뭐냐? 반개인주의, 반자유주의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반자유주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단을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사회주의의 새로운 메시아는 누구냐? 디오니소스예요. 디오니소스는 군중의 신이거든요. 막. 한나 아렌트가 폭민이라는 개념을 썼는데 나치 시대 때 맞아요. 폭력스러운 군중. 그래서 우리는 뭐 민중신학에서 민중을 굉장히 낭만주의적으로만 보는 건 저는 좀 반대입니다. 민중이 폭민이 될 수가 있어요. 민중이 군중이 될 수도 있고요. 군중은 조금 부정적으로 가끔 많이 사용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민중하면 민중은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으로만 보는데 민중이 군중이 되고 민중이 폭민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주의,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은 없죠. 하이데거 철학에도 개인은 없어요. 민족과 땅과 피와 영토의 이데올로기, 집단만 있을 뿐이지, 폴크만 있을 뿐이지 개인은 없어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가 하이데거와 사랑하면서 쉽게 말하면 사랑을 나누면서 하이데거를 비판하지. 당신의 철학에게는 개인이 없다. 독일 철학에 본래 개인이 없어요. 이게 독일 철학의 문제예요. 개인이 없고 또 뭐가 없느냐? 자유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헤겔도 국가주의 철학자입니다. 프로이센의 국가를 신성시하는 거예요. 절대 정신이 국가를 통해서 실현되고 구현된다. 국가는 절대 정신, 세계 정신의 성육신이다. 이런 형식으로 주장한단 말이에요. 헤겔이. 그랬기 때문에 헤겔의 철학에 대해서 칼 포프스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볼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국가주의고 반개인주의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궁극적으로 가면 세계 신화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의 텍스트라고 봐요. 세계 신화에는 개인이 없어요. 개인을 발견한 건 유대 기독교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개인을 발견하고 개인을 일으켜 세우지만은 디오니소스는 폭민의 신이고 군중의 신이고 마압의 신이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는 새로운 사회주의의 새로운 메시아로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호치민 나오고 마오쩌둥 나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게츠 아엘 교수의 연구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이 책에도 제가 많이 소개를 했고요. 그래서 이 말은 두 사회주의다 다 적과 같은 쌍둥이로 닮아 있다라는 표현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베어너 존 바르트 말씀드렸는데 존 바르트 도이츠 소zialismus 이게 쉽게 말하면 독일 사회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 독일제 맞고 이 책의 제목처럼 존 바르트는 그때 당시 1920, 30년대 독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회학자였어요. 막스 베버. 그때 당시 이제 막스 베버가 있었고 또 막스 베버의 대척점에 칼 막스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표현할 것은 이 독일은 사회주의 전통이 완성된 굉장히 사회주의적 국가고요. 사회주의 하면 독일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제 책에서 소개한 한 작은 제목 중에 하나가 영국인들은 이 베어너 존 바르트의 책 내용 중에 나와요. 영국인은 상인이고 독일인은 전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이제 독일인과 영국인의 모델을 잘 설명한 거예요. 이게 존 바르트 책에 나오지만은 상당히 맞는 이야기예요.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굉장히 무역을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인은 젠틀맨으로 기본적으로 상인이에요. 상업주의적 세계관과 관점을 가지는 거예요. 상업주의.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영국인이란 말이에요. 왜 젠틀맨이 됐겠어요? 뭘 팔아먹으려면 젠틀해야 되거든. 예? 그가 무관하지 않아요. 그럼 독일인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존 바르트에 의하면 독일인은 전사다, 영웅이다. 영국인을 이제 비하하면서 영국인은 상인 중에서 소상인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독일은 오래전부터 사회주의적 관점을 가지면서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 하면 물론 이제 독일이 잘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비스마르크가 뭐 복지국가 이런 복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사회주의는 복지다 이것만 자꾸 강조하는데 근데 그 복지가 쉽게 말하면 뭐 그 가진 자에 대한 약탈의 의미도 있거든요. 가지지 못한 자의 약탈뿐만 아니라 가진 자의 재산에 대한 합법적인 약탈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유럽에서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거의 다 지금 황무기에 접어들었거든요. 여하튼 왜 제가 소상인인 영국과 전사인 독일을 비교하느냐 하면 이 사회주의적 세계관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투적이고 전쟁적인 세계관을 가져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나 자유주의나 이 영국이나 스코틀랜드의 계몽주의 전통은 기본적으로 호모 에코노믹, 우리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하면 굉장히 부정주의적으로 보잖아요. 경제적 동물, 경제적 인간. 근데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더 평화를 사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윈윈 게임을 하려고 해요. 거래를 통해서. 그러니까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전쟁을 잘 안 일으키려고 해요. 유럽연합도 본래 왜 유럽 경제 공동체가 되었느냐 하면 사실은 독일 이제 민족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경제 공동체가 되면 유럽에서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유럽연합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제가 질투사회도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이야기예요.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호모 폴리티쿠스보다 더 평화스럽다. 평화를 사랑한다. 그래서 경제적 인간이나 경제적 동물, 상업주의적 세계관을 악마화하는 사회주의적 사회는 바른 것이 아니다 보는 거예요. 사회주의적 사회는 끊임없이 투쟁적 세계관을 가져요. 계급투쟁, 그죠? 계급투쟁. 이 역사 자체를 계급투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를 어떤 빛과 어둠의 뭐 선과 악의 투쟁으로 보는 만이교적이고 영지주의적 사유가 이런 사회주의적인 또 막시즘과 문화 막시즘의 계급투쟁 사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옛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사태 때 뭐 한때 패친이었는데 떨어져 나갔는데 유명 여성 작가가 있어요. 그분이 그런 글을 올리더라고요. 우리는 혁명 세력이기 때문에 빛이고 당신은 어둠이 적폐 세력이다. 이런 관점이 굉장히 문제적인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계급투쟁적으로 보는 거예요. 계급투쟁을 벌이는 우리는 계급투쟁적 전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마르쿠제가 나중에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뭘 해도 상관이 없고 뭐 어떤 것도 폭력까지도 용인되어야 된다고 나중에 마르쿠제가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당신들은 어둠이고 반혁명 세력이고 적폐이기 때문에 당신들의 입은 샤러, 입은 막아야 된다. 차별금지법이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파에 대해서는 철저한 금륜을 주장하는 법이거든요. 마르쿠제가 그런 주장을 노골적으로 했어요. 그 억압적 톨레랑스라는 책에서 그 억압적 톨레랑스라는 책은 그 쉽게 말하면 나중에 1965년에 마르쿠제의 책이 나중에 1969년인가 70년에 그 순수 톨레랑스 비판이라는 책의 한 챕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유주의, 보편주의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된다. 그런 개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좌파에 대해서만 관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파는 금멸해라. 이것이 혐오인지 차별인지 이걸 마르쿠제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삐뚤어지고 기울어진 그런
계급투쟁적 세계관은 사실은 이 독일, 우리는 전사다. 우리는 전쟁을 수행한다. 이게 나중에 최근에 미국에 보면 Social Justice Warrior, SJW라고 대문자로 쓰는 그런 그룹들이 있거든요. 우리는 사회 정의를 실현한 전사들이다. 이런 개념까지 흐르는 거예요. 왜 자꾸 전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당신들은. 왜 자꾸 사무라이가 되려고 하느냐. 최근에 그 정의당의 류호정? 뭐 사무라이. 저희 이걸 굉장히 문제시 본다 이 말이에요. 에? 자기들은 굉장히 정의를 사회 정의 전사. 우리도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윈윈 게임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상업적 세계관. 그래서 이 독일 전통에서 우리는 영웅이고 그리고 굉장히 영주의적 세계관을 니체도 그래요. 굉장히 리버맨시 이러면 초인을 강조하잖아요. 굉장히 영웅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이고 전사. 그래서 독일과 일본이 닮은 거예요. 좀 사무라이적인 요소가 있고 푸코도 나중에 일본에 가는데 일본 스물개 심취하고 푸코가 왜 그 머리를 빡빡 밀었는지 아직 제가 이유를 못 찾았는데 뭐 불교하고 관련이 있는 건지 본래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푸코의 이미지에도 굉장히 사무라이적인 요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왜 사무라이가 되려고 하느냐? 당신들은 항상 정의를 외치면서 왜 정의를 반보편주의적, 반자유주의적, 왜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전투적으로 문화전쟁적으로 왜 그렇게 계급투쟁적으로만 전개하려고 그러느냐? 그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독일 전통에서 오랫동안 니체도 마찬가지고요. 위버맨식 개념 그래서 이런 니체의 초인 개념은 사실은 반휴머니즘의 문제가 있거든요. 반휴머니즘. 지금 보면 우리나라 인권 정책, 인권 개념이 본래 뿌리는 유대 기독교예요. 위르겐 하버마스가 잘 이야기했듯이. 근데 이게 납치를 당했어요. 제가 문화 막심의 마지막에 그렇게 적었죠. 영국의 그 BBC 저널리스트가 그렇게 잘 비판을 했는데 인권이 납치를 당했어요. 본래 유대 기독교 전통에서 이런 보편적 인권 개념이 나왔어요. 칼 슈미트, 독일 헌법학자 칼 슈미트도 잘 이야기했고요. 이 모든 국가의 그 기본적인 개념들은 세속화된 신학적 개념이라고 칼 슈미트가 오래전에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독일의 국가적인 철학자, 사회 철학자 위르겐 하버마스도 바로 이야기했고요. 유대교의 정의의 윤리와 기독교의 사랑의 윤리와 이런 인권이나 보편이나 자유나 평등의 그 뿌리다. 근데 이 유대 기독교의 유산인 이 인권 개념이 납치를 당해서 무기화되어요. 무기화. 그래서 아까 마르쿠제가 이야기했던 이 당파적 톨레랑스. 나중에 이 감수성도 당파적 감수성으로 이야기해요. 감수성 나중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인권 개념도 당파적 인권 개념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상대방, 특별히 우파를 검열하고 탄압하기 위한 인권 개념의 무기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전사주의적, 사무라이적 전통,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런 전통이 지금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급진적인 뭐 계급 각성 운동이나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이런 일종의 빨치산 전술 맞아요. 새로운 소수자 운동, 소수의 게릴라와 같은 사람들이 문화 전쟁을 전사적으로 어떤 새로운 파르티잔 전술을 대학에서 펼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성소수자 운동도만. 성소수자 운동하면 마치 기독교적 감수성에 기초해서 호소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소수자가 사실은 파르티잔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가볍게 보셔서는 안 된다. 파르티잔 개념은 이미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샹탈 무페가 파르티잔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은 그 독일 헌법학자 칼 슈미트거든요. 이 파르티잔 우리나라로 그 번역되었을 적에 그걸 빨치산으로 번역하면 되는데 그냥 파르티잔으로 번역했어요. 그 칼 슈미트의 파르티잔이라는 책에 보면 마오쩌둥의 빨치산 전술, 그 다음에 레닌 뭐 이런 그 전술을 이야기해요. 이게
그대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소수자 운동은 기본적으로 소수자 논리, 희생자 의식 문화에 어필하고 있지만은 제가 볼 적에는 새로운 21세기 문화 혁명적이고 성혁명적인 파르티잔 전술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사적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네, 뭐 이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건 많이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리프레시브 톨러란스, 마르쿠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아까 김누리 교수도 마르쿠제에 대한 논문도 적고 그랬더라고요. 마르쿠제적인 관점을 지금 정치 교육의 이름으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쿠제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아까 3M이라고 그랬죠. 6.8때 3M이 있었어요. 그 마르크스, 마오쩌둥, 마르쿠제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쿠제는 어떤 등급이냐? 칼 마르크스 등급이에요. 마오쩌둥의 등급이란 말이에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그 여러 아도르노나 호르카이머나 에릭 프롬 같은 여러 학자가 있지만 가장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마르쿠제고요. 2015년부터 미국에서 다시금 이 워키즘 이런 계급 각성 운동이나 비판적 사회 정의 운동에 다시금 쉽게 말하면 지금 안젤라 데이비스 흑인 페미니즘 지금 우리 흑인 생명은 중요하다 그런 운동의 배후에 있는 흑인 페미니즘 학자가 마르쿠제의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박사학위 그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르쿠제의 영향력이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지금 흑인 비판 인종 이론 이런 쪽에 그다음에 우리 흑인 생명은 중요하다 이런 운동에 마르쿠제 영향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제가 최근에 확인했고요. 근데 이 마르쿠제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아예 당파적으로 파르티잔적으로 우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열하고 탄압하고 불관용해야 된다는 걸 이 억압적 톨레랑스 개념에 대해서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지금 차별금지법이 나오고 평등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나오죠. 해방적 톨레랑스는 우파 운동에 대한 불관용과 좌파 운동에 대한 톨레랑스를 의미한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고요. 굉장히 문제적 주장이에요. 이것과 직접적으로 바로 차별금지법과 연결된다는 걸 제가 확인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에 맞서서 우리는 defending liberalism against culture war partisanism 그러니까 문화 전쟁적인 파르티자니즘 쉽게 말하면 빨치산 전술에 우리는 맞서서 자유주의를 변호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파르티잔 전술 맞습니다. 제가 CGN TV 가니까 우리 작가가 빨치산은 너무 좀 세다 이러면서 그러는데 좋아요. 내가 파르티잔으로 좀 쓰겠다. 하지만은 제가 파르티잔으로 쓰더라도 그게 빨치산이라는 건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칼 슈미트로부터 그의 파르티잔적인 톨레랑스를 지금 쓰고 있다. 우파에 대한 검열이다. 그래서 차별금지법의 배우는 마르쿠제의 당파적 빨치산적 톨레랑스 맞고요. 우파에 대한 절대적 검열 그리고 이 마르쿠제의 이 억압적 톨레랑스 이런 논리가 지금 21세기 좌파의 지배적 논리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지배적. 그런 관점에서 차별금지법을 끊임없이 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르쿠제가 이야기했던 기울어진, 삐뚤어진 톨레랑스 개념, 기울어진 감수성 개념. 우리가 감수성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감수성도 마르쿠제가 이야기했는데 제가 잘 살펴보니까요. 인권 감수성, 성인지 감수성, 그 다음에 문화 다양성 감수성. 이 감수성 개념도 보편주의적 감수성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도 마르쿠제가 이야기했던 당파적 톨레랑스처럼 당파적 감수성 개념이에요. 주로 흑인, 약자들, 그죠? 그 다음에 여성들, 이것에 대해서 감수성 있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인권도. 그래서 왜 자꾸 보편주의적 감수성이나 톨레랑스 개념이 아니라 마르쿠제가 이야기했던 당파적, 반보편주의적 당파적 톨레랑스와
감수성과 나중에 인권 개념도 맞죠. 인권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저는 기울어진 기울어진 운동장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런 마르크제적인 톨레랑스, 감수성, 인권 개념이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 이걸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본 거예요. 우파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파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면 폭력도 가능하다고 마르크제가 이야기해요. 폭력까지도 정당화시켜요. 왜 가능하냐? 우리는 혁명 세력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반혁명, 반동분자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없다. 이런 논리가 지금 21세기 좌파 핵심 논리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반자유주의적이고 반보편주의적이고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반휴머니즘이에요. 반휴머니즘의 문제가 굉장히 커요. 반휴머니즘. 그럼 철학적으로 보면 니체도 기본적으로 반도덕주의일 뿐만 아니라 반휴머니즘이에요. 그다음에 하이데거도 반휴머니즘 사상가예요. 여러분들 뭐 샤르트르가 하이데거에 보내면서 휴머니즘에 관한 뭐 서간 편지를 보내고 뭐 실존주의 철학을 휴머니즘으로 뭐 이해하고 뭐 그랬는데 하이데거는 하이데거는 반휴머니즘적인 철학을 전개한 사람 맞아요. 철학에서. 그리고 반휴머니즘은 미셸 푸코에게도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반도덕주의자들이고 도덕을 혐오하는 사람들이고 또 반휴머니즘주의자예요. 그래서 우리 학계에서도 논의가 많죠. 자꾸 이게 푸코적 인권 개념을 이야기하는데 인권은 휴머니즘 전통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푸코적인 인권 개념이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반휴머니즘적인 인권 개념이 가능하냐 이런 논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푸코나 니체나 하이데거 이런 반휴머니즘 사상가에서 나온 인권 개념을 지금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인권 개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본래 보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인권 개념, 그건 유대 기독교가 만든 개념인데 그걸 납치해가지고 갔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상한 인권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인권 개념의 반휴머니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을 해야 돼요. 그건 제가 반휴머니즘은 제가 또 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오스트리아 칼 포프대 독일의 마르쿠제, 그 다음에 여기 크리틱 오브 퓨어 톨러란스죠. 쉽게 말하면 순수 톨레랑스를 비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 순수 톨레랑스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전통에서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톨레랑스. 누구나 톨레랑스 해야 된다. 좌파나 우파나. 우리는 톨레랑스 하잖아요. 그죠? 자유주의 전통은 사회주의도 포용을 해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민주적 사회주의가 있잖아요. 자기들은 관용 안 해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독재 시스템이다. 일당 독재. 그죠? 맞잖아요. 히틀러도 일당 독재였고요. 그래서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좌파 사회주의도 궁극적인 도그마가 뭡니까? 플로레타리아 독재잖아요.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낭만주의 인류학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인간은 선하다. 인간의 선의를 믿는. 왜 자유주의 전통에서 삼권 분립을 만들었고 그 권력 분립이라는 개념을 만들었겠어요? 인간은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제가 알기로 이 말의 그 원조 기본은 그 오스트리아 학파의 하이에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런 개념은 비관적인 인류학에서 나온 거예요. 이 토마스 홉스적인 인류학에서 이런 개념이 나온 거예요.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고 경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권력을 오래 맡겨두면 절대 부패한다는 이런 개념을 우리는 가졌어요. 그래서 삼권 분립, 권력 분립 개념이 있는데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장작 루소식의 낭만주의적 인류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권력 분립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좌파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플로레타리아 독재, 그다음에 플로레타리아 민주주의 이야기하잖아요. 민주주의 하더라도 인민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이게 이제 장작 루소의 문제고. 여하튼 순수 톨레랑스를 비판하면서 이제 그 불순한 톨레랑스 개념을 주장하죠. 불순해요. 의도 자체가 차별금지법도 불순한
동기 맞아요. 어떤 불순한 그 우파에 대해서 탄압하려는.